2026년 1월 30일, 1월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뉴스, 차기 통화정책 수장 지명 소식 하나에 달러는 치솟고 금과 은은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거든요. 금은 하루 만에 8%가 날아갔고 은은 무려 25%가 증발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기 힘든 폭락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주식시장은 완전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섹터는 무너지고 어떤 섹터는 오히려 버텼어요. 도대체 그 인물이 누구길래 시장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오늘은 그 하루의 전말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을 뒤흔든 건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전직 중앙은행 이사회 출신 인물이 차기 통화정책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었죠. 보통 이런 뉴스는 며칠에 걸쳐 소화되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뉴스가 뜨자마자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금과 은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새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달러 가치를 결정하고 달러 가치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 달러는 강해질까? 약해질까? 내 포지션은 괜찮은가? 특히 금과 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죠. 게다가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더 비싸 보이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논리가 몇 초 만에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들이 동시에 움직였던 겁니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기술주와 성장주는 흔들렸고 방어적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하루 만에 자산별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진 거죠. 이제부터 그 인물이 누구인지, 왜 시장이 이 사람에게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학력부터 화려해요. 미국 내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까지 받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월가와 워싱턴 양쪽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직접 통화 정책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시점이 있어요. 바로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은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40대 중반의 김 부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2008년 당시 그는 증권사에서 막 과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날 그는 모니터 앞에서 떨어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객들의 전화는 쏟아지는데 해줄 말이 없었죠. 그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지금 지명된 인물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위기를 직접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경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민간 금융권에서도 일했어요. 대형 투자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여러 기업의 이사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책만 아는 관료가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감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사람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을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매파로 불렸어요. 매파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적극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가 좀 식더라도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꼬리표를 불편해하는 뉘앙스를 보여왔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50대 은퇴자가 작년에 은퇴자금 일부를 금에 넣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됐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오를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새로 지명된 사람이 매파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자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매파인지 아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실용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확실히 매파면 매파대로 대비하고 비둘기파면 비둘기파대로 베팅하면 되는데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성향 논쟁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입니다.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금리가 언제 움직일지 확신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은 일단 위험 자산부터 던지기 시작한 거죠. 금과 은이 그날 폭락한 배경에는 이 불확실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연준 시계라고 불리는 도구를 봐야 합니다. 패드워치라고도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확률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주식 투자 3년 차인 제 지인도 요즘 이 숫자를 매일 확인합니다. 금리 방향이 바뀌면 자기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흔들리거든요. 1월 회의가 끝난 직후까지만 해도 시장의 기대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인하는 6월쯤, 두 번째 인하는 하반기 어딘가. 일부에서는 올해 안에 3번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번은 너무 많다, 2번이 현실적이다, 이런 쪽으로 기대가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돈의 값이 생각보다 오래 비싸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대출 이자는 높은 상태로 머물고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패드워치 확률도 그날 크게 출렁였어요. 어제까지 유력했던 시나리오가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물론 이 확률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정치적 압박이나 예상 밖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시장이 더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무게를 옮겼고 자산 가격은 그 방향으로 재편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신경 쓰는 건 금리만이 아닙니다. 통화 정책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있어요.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 줄여서 QT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그렇게 쌓인 자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걸 다시 줄이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라면 QT는 이미 욕조에 찬 물을 빼는 거예요. 둘 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돈을 줄이지만 체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금리는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사람들이 주시하는데 QT는 조용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유동성이 마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새로 지명된 인물이 QT를 어떤 속도로 진행할지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금융 규제 이슈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규제에 대해 상당히 완화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은행들 입장에선 희소식일 수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지면 리스크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에요.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지명 당시와 취임 이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처음엔 같은 편이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 밖의 협력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은 이 인물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완전한 확신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 시장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달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명 뉴스가 퍼지자마자 달러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빠르게 계산한 겁니다. 새 수장이 쉽게 달러 약세를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요. 달러를 사야겠다는 판단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독특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보통은 단기와 장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 차이가 나는데 이날은 둘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커브 형태 변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 전체가 금리 상승 방향으로 무게를 옮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금과 은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까지 오르면 금과 은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니까 달러가 비쌀수록 수요가 줄어듭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매도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요. 이런 충격은 미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움직이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거든요. 신흥국 통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원자재 가격은 조정을 받고 각국의 채권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지명 뉴스가 글로벌 자산 전체를 뒤흔든 하루였던 거예요. 이제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금은 하루 만에 약 8%가 빠졌어요. 8%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금이 하루에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은은 차원이 달랐어요. 장중에 30%까지 밀리면서 최종적으로 25%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기 힘든 낙폭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한마디로 패닉셀입니다. 극장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이 출구로 동시에 달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매도하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으니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은 시장에는 투기적인 포지션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금값이 오르니까 은도 따라갈 거라는 기대로 레버리지까지 걸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락이 시작되면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낙폭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흔히 은에 대해 이런 말을 하죠. 산업 수요가 탄탄하니까 바닥이 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이나 전자기기에 실제로 쓰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펀더멘털 논리가 단기 패닉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공장에서 은을 쓴다는 사실이 트레이더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진 못해요. 금 ETF와 은 ETF도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현물만 빠진 게 아니라 금융상품 전반이 동반 하락한 거예요. 이 충격은 월요일 국내 시장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주말 동안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귀금속만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불편한 하루를 보냈어요.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짙었거든요. 1월 내내 꽤 괜찮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주식시장 안에서도 온도차가 극명했다는 겁니다. 기술주와 소재주가 크게 밀리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어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인 섹터는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발을 빼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긴 거예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였죠. 변동성 지수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 지수는 시장의 공포 온도계 같은 건데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큰 출렁임이 올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는 뜻이에요. 지명 뉴스 하나가 금리 전망을 바꾸고 금리 전망이 달러를 움직이고 달러가 자산 전체를 재편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심리적 불안이 확산된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오전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올해 초 나스닥 ETF에 목돈을 넣었거든요. AI 붐에 올라타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기술주 절반에 배당주와 헬스케어를 섞어 담았거든요. 결국 오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똑같이 주식을 들고 있어도 어디에 얼마나 쏠려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하루짜리 이벤트였지만 포트폴리오의 체질이 그대로 드러난 장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종목 단위로 들여다보면 풍경이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모두가 주목하는 빅테크부터 볼게요. 테슬라는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반등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최근 몇 주간의 하락폭을 생각하면 기술적 되돌림에 가까웠거든요. 메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 후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되돌림이 나온 거예요. 올랐던 만큼 빠진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반도체 쪽은 분위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한때 시장을 이끌던 대장주들의 고점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주가가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의 체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어제까지 확신에 차서 추가 매수하던 사람도 차트가 꺾이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반면 의외의 강자가 있었어요. 방산 테마입니다. 작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방산주들이 올해 들어 꾸준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못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약세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나왔어요. 대표 소프트웨어 ETF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밀리면서 약세장 신호를 보냈습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서사가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버틴 영역이 있었습니다. 가치주와 배당주였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진 종목들이 결국 변동성의 파도를 견뎌낸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계좌가 크게 흔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였어요. 분산이 돼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단순한 원칙이 하루 만에 체감으로 증명된 겁니다. 초대형 성장주에만 몰빵했던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AI 테마가 뜨니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집중했고 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귀금속까지 더 담았어요.
각각 따로 보면 나름 논리가 있는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오프가 한 번 오니까 이 자산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무너졌어요. 분산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성격의 자산을 여러 개 들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성장주와 가치주, 배당주와 방어 섹터를 섞어 담았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물론 성장주 부분은 손실을 봤어요. 하지만 배당주와 헬스케어가 버텨주면서 전체 계좌의 낙폭은 훨씬 작았습니다. 충격을 완충해주는 쿠션이 있었던 거예요. 1월 한 달 전체로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기업 실적도 탄탄했고 경기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마지막 며칠이 주춤하면서 한 달 내내 쌓아올린 수익의 일부가 깎여나간 거죠. 기금속의 급등 후 급락도 결국 과열의 되돌림으로 봐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 그만큼 빠르게 조정받은 거예요. 이런 단기 변동성에 매번 휘둘리면 투자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이 완전히 비관적일 이유는 아직 없어요. 결국 시장이 그날 그토록 요동친 건 누군가가 지명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하나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정책 방향과 정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달러도, 금리도, 귀금속도, 성장주도 앞으로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분산 투자요. 화려하지 않지만 변동성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결국 이것뿐입니다.